이교세 영화 보자마자 25번입니다. 플로우, 간츠 질발로디스 감독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죠. 어,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듯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내 눈만 잘 보라는 듯한 주인공 고양이의 미묘한 정동의 변화를 관객이 경험하는데 바로 그 감성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과정이 영화의 흐름, 플로우가 됩니다. 그 직후 흐름이라는 뜻의 플로우라는 영화 타이틀이 나오죠. 그거 본 이제 뭐, 디니시스가 영화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고향의 집을 범람시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고 이방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멸절해버린 인간 문명의 잔해 우둠지를 꼭대기죠. 따라 돌아 흐르는 물결의 흐름, 플로우에 따라 말 그대로 물결 따라 여러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주 핵심 계속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위협이든 긍정적인 탐색이든 물결과 바람의 흐름처럼 마음의 흐름에 따라 달리는 고양이를 따르다가 계속 보다가 이게 어딘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의심, 죄악 등 온갖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난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드디어 천국에 다다르는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지침서였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것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죠. 많이 닮아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재앙 등 이 시대의 난경의 현실을 겪는 게 바로 이 고향이고 그 고향이 같은 우리 관객이죠. 에게는 중세 시대 등 존 버년 등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교인처럼 영성의 차원을 의식하고 이제 어려운 사태가 되면 그렇죠 언제나 생명의 의미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철학적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힘든데 가장 힘들게 되면 이 시대가 그런 바로 그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시대가 질문한 이 질문을 어렵지 않은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게 아주 놀라운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특징은 동물의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어. 사람의 말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거의 해독 불가능한 의사전달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종끼리 협력하며 공동체를 평화롭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걸 러닝타임 내내 관객에게 직접 경험 같은 간접 경험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 그 지상천국의 전개 과정의 도입부에서 뒤늦게 도착한 고양이에게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배의 위치를 인도할 때부터는 그 원숭이의 끽끽거리는 소리가 이리 와, 빨리 와 이런 내용으로 제대로 들리는 듯 했어요. 이게 나만의 환각이고 착각이고 환청인지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끽끽거렸는데 원숭이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동물 영화라는 방식이 이분법 사고로 인한 인간 언어의 한계를 피하는 전략이며 이게 선불교의 불린 문자 등의 방법론을 택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 동양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처럼 그것도 그렇죠. 사자와 양이 평화롭게 사는 천국. 이게 이 영화의 사실은 주된 내용인데 이게 지상에서 실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른 종끼리의 의사전달 방식을 위해서 근대의 이분법적 구조 때문에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담고 있는 인간 언어가 다 그렇죠.
인간 언어의 방식이 아닌 응? 텔레파시에 가까운 마음의 소통이 요구되는데 그런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을 그런 동물이 대신했지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이런 점에서도 놀라운 업적이었다고 보여져요. 물론 상도 많이 받았지만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원숭이가 나오는데 인간이 나오는 대신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원숭이가 나오는데 근데 자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거울에 집착을 하는데 그래도 이 집착하는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헉슬리가 주장하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인간성의 일부를 모방하는 원숭이, 근대의 원숭이죠. 라기보다는 원래의 동물성을 회복하려는 원숭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진화가 아니죠.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헉슬리가 주장한 역진화에 가는 과정의 타당성을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도 원숭이가 아주 의미 있는 유의미한 등장 생물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눈에 거슬렸을 텐데 안 거슬려요. 마지막 장면에서 고양이와 개와 원숭이와 카피바라가 함께 작은 호수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씬,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격도 본성도 습관도 언어도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의견 교환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얼굴, 특히 눈동자가 전하는 영성의 차원에서 만날 희망. 그래서 지구의 생명계가 다시 번성하려는 소망을 품게 해요. 눈으로 영혼을 말한다는 사실은 사랑을 정말로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비밀이겠죠.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음,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영성의 차원에서 이뤄낸 인간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마지막 시인에서 어울리지 않을 듯한 동물들, 그죠? 그래서 간 놓고 보면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용감한 카피바라, 새침한 고양이, 착한 개, 얍삽한 원숭이 사이에서 견원지간이라는 말처럼 접촉하기만 하면 전투가 벌어질 듯한 관계에서 영원의 성공적인 교류를 통한 영성 공동체가 새로운 낙원에서 창조될 듯하다는 생각에 보고 나오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맨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비롯한 인류 영성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영성 공동체의 창조와 번성이야말로 인류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다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생명세계의 미래의 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영성미와 함께 창조해냈다는 걸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업적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디제시스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뱀잡이 수리의 의미예요. 미국의 국가의 새가 하얀 머리 독수리죠. 근데 독수리가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이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를 무릅쓰고 거친 개의 무리를 구조할 것인지 의견이 갈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 불일치로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하려는 걸 반대하죠. 구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가 대표직을 사임을 한 후에 엉뚱하게 카피바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치는데 고양이의 목격하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 그게 맨 마지막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떠나서 이제 승천하는데 그때 고양이가 쫓아가죠.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해체된 생태 중심 탈근대 시대의 전환기에
근대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대표하는 게 근대 정신 체제죠. 데리다가 말을 다가올 민주주의로 폭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대체될 것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씬에서 아까 읽었던 살아남은 동물들의 영성 확인 세리머니는 어쩌면 지도자가 뚜렷하지 않은 누구야 하고 딱 말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팔근대 시대 정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고양이에요. 주인공 고양이가 감독이 염두에 둔 듯한 팔근대 지도자 상인 듯한 건 뱀잡이 수리의 그 승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동참을 하죠.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지상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는데 말이죠. 또는 내려와요. 이거는 서구인 감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주 우수한 예술 작품이 거의 다 그러하듯 동양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불교 시부도의 입전수수. 입은 들어오다고 저는 시장이에요. 수는 늘어뜨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는 손이에요. 그 시장에 들어와서 손을 늘어뜨린다가 무슨 소리냐면 시장에 들어 일한다는 소리죠. 공사상을 깨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경제에 이르는 데에도 그 소리예요. 시장의 현실로 되돌아오는 게 중도 사상이죠. 신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고양이처럼 내려온단 말이야. 신이 된다면. 그거를 중요한 고양이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슬쩍 나왔으니까. 뱀잡이 수리가 육지 척추 동물로 구성된 다른 구성원들하고 달리 그렇게 고고하게 떠날 수 있는 날짐승, 새라는 점도 유별나죠. 그러니까 뱀잡이 수리는 처음에 원숭이와 일대일 격투를 하죠. 그래서 장악한 중심 권력을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민중의 혁명적 저항권 행사 앞에서 상실한 후 새처럼 호련히 떠나버리는 건 그의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 등 중앙집권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평민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주인공 고양이의 지도자상이 차별적인 건 달라요. 마지막 시퀀스에서처럼 마지막 시퀀스에 원숭이가요, 고양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원숭이가 행동 지침을 지시받으려고 장소로 인도하죠. 거기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고양이만 없었죠. 고양이가 그때 카피바라가 떨어지려는 배 위험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을 희생할지도 모를 모험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행함으로써 그게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 시작점이 돼서 서로 담합해서 그를 구해내게 이를 정도로 지도자에 걸맞은 성품을 갖추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도자라는 역할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 뱀잡이 수리는 지도자라는 역할에 고정돼 있었잖아요. 평화시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다른 구성원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인 듯 행동을 해요. 즐겁게 명랑하게 장난도 치고. 그 지도자라는 권위자의 역할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는 순간에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솔선수범하여 자의마련하는 행위성을 보이는 지도자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모습. 이게 뭐냐면 바로 팔근대 정치의 모범이겠죠. 정치가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의원이랑 뭐에 당선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평점이 별 3개, 셋입니다.